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제가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러닝 그러니까 겐하고 그 GPT-3를 소개하는 방향으로 이제 좀 수업을 맡게 됐고요. 저는 카이스트 석사과정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먼저 제너레이티브 러닝을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어, 그래서 그 이미지는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미지 스페이스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그 특정한 분포가 그 개를 대표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 분포가 고양이를 분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분포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개랑 비슷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분포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연하게도 우리는 그라운드 트루스 확률 분포가 없어요. 그 이미지 분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즉 어떤 언노운 분포에서 샘플드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 분포를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걸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도입된 게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개니 이항구 펠로우에 의해서 이제 도입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런 개념 자체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소위 말하는 그런 확률적, 뭐랄까, 통계학적 학습 이론, 뭐, statistical learning theory 이런 데서 미리 굉장히 오랫동안 제한되었던 방법인데요. 그게 뭐냐면 일단 G라는 함수를 도입을 합니다. 제너레이터라고도 하는데요. G라는 함수는 Z 스페이스에서 X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논리니어 트랜스폼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일 수도 있지만 그럼 좀 성능이 떨어지고 얘가 매핑하는 이런 레인지는 이미지 스페이스고요. 그 도메인은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인데 랜덤 벡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랜덤한 노이즈를 줬을 때 특정한 이미지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함수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G를 학습을 시킨다면 G가 매핑하는 어떤 그런 레인지의 확률 분포가 실제 확률 분포랑 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이제 거를 목표 함수로 둬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G가 제너레이트한 데이터를 이제 파란색이라고 보고 원래 데이터를 빨간색이라고 보고 그 분포 간의 차이를 이제 매저 해가지고 학습하면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2차원에다가 이걸 그려놨지만 이 분포 간의 사실 차이를 매저하는 거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냥 뭐 이미지 간의 픽셀 차이를 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매저하는 좋은 방법이 없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왜냐면 이미지 스페이스라는 건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절히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개념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예요. 그래서 아까 제너레이터는 Z에서 X로 가는 함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요. X는 이제 이미지 스페이스고 Y는 라벨 스페이스예요. Y는 스칼라라고 보시면 되고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스칼라 값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만약에 사자랑 개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티드 데이터와 원래 그 원본 데이터를 둘 다 줬을 때 이게 이제 원본 데이터 분포를 줬을 때 이 만들어진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함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이제 평가에 따라서 제너레이터가 얼마나 잘 이미지를 만들어냈는지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다고 가정하면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너레이티드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그 회색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겟하고자 하는 이 빨간색을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그 디스트리뷰션이 빨간색이 얼마나 가깝냐를 정확히 매저해 줄 수가 있다면 우리가 만들어냈지만 이게 빨간색을 벗어나는 거 혹은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을 못 채우는 거 이거를 계속해가지고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이터레이션을 시키면
뭐 제너레이터가 잘 만들어지겠죠. 학습이 왜냐하면 평가를 굉장히 잘하니까요. 하지만은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만약에 언릴라이어블하고 믿을 수가 없다면 이게 그 아까 그라운드 트루스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평가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리면 그 제너레이터가 부정확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보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좀 부정확한 분포를 학습을 하겠죠. 그럼 문제가 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된 이제 스킴이 이제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시얼 네트워크 GA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너레이터는 X에서 Y로 가는 Z에서 X로 가는 함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이 그림에서 이제 Z 스페이스 X로 가는 이 에로우를 제너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의 X에서 Y로 가는 이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를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그 검정색 점들을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에서 보시면 그 제너레이터가 Z에서 X로 맵을 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X가 가지는 분포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게 이제 원본 분포랑 차이가 있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파란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리얼일 확률이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크일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B에서 보면은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렇게 좀 펴졌죠. 노이즈가 많이 없어졌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해서 원본 분포랑 더 가깝게 되고 그 결국 이 이터레이션을 돌렸을 때 제너레이터는 원본 분포에 수렴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제너레이터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완전 헷갈리는 즉 정확히 5대5로 확률이 2분의 1로 수렴하는 그런 거가 이제 티어레티컬리하게 개런티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이제 미니맥스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이 V인데 이걸 보시면 일단은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은 이 오브젝티브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본 분포 이게 X가 원본 분포인데 원본 분포에서 샘플된 거에서는 1이 나오게 하고 1에 가깝게 나오게 하고 레이턴트에서 만들어진 거에서는 0에 가깝게 즉 만들어진 데이터는 잘 분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D의 역할이고 이걸 맥스하면 D가 좋아지는 거고요. G의 입장에서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인다. 그 소리는 최대한 그럴듯한 이렇게 분포와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 미니맥스 게임을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하면은 서로 이제 한 명은 오브젝티브를 높이려고 하고 한 명은 오브젝티브를 낮추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터레이션을 해서 수렴을 한다. 약간 이런 개념이고 마치 게임 이론에서 내시 균형을 찾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수렴을 하는 정말 신기한 약간 그런 논문이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가자면 그러면은 딥러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G는 뭘로 할 거고 D는 뭘로 할 거냐 이것도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G는 이제 Z에서 X 즉 레이턴트 벡터에서 이미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벡터 텐서를 받아서 이미지로 주는 뉴럴 넷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역연산하는 뉴럴 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로 해가지고 점점 이미지화 시키는 뉴럴 넷을 써야 되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CNN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라이즈를 하면 여기 세타 1, 세타 2가 되고 그 이터레이션마다 세타 1만 한번 학습시키고 세타 2 학습시키고 그걸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2분의 1로 수렴하고 확률 분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응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때 개인이 나온 그게 이제 2014년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개인의 스킴을 확장을 해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연구들이 개인이란 분야가 굉장히 생겨날 만큼 그렇게 많아졌는데 그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우리가 랭귀지만 트랜스레이션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지도 트랜스레이션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도서관 이미지, 그 랜드스케이프 이미지들이 있을 때 그 이미지들을 고우가 그린 도서관, 고우가 그린 뭐 이런 식으로 트랜스퍼 할 수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해석을 하려면 인풋 이미지 스페이스, 그 랜드스케이프들이 모여있는 스페이스를 X라고 하고 그러면 그 고흐가 그림 이제 그림이 있는 스페이스를 Y라고 이제 스페이스를 두 개를 제한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 스페이스, 스타일 스페이스 이렇게 제한을 한 다음에 여기서 G의 정의는 X에서 Y로 가는 아까에서 G의 정의는 Z에서 X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아까는 Z는 벡터였기 때문에 아까 G는 벡터 투 이미지였지만 여기서는 이미지 투 이미지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 어려운 태스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랜드스케이프 이미지들을 그 트레이닝 데이터로 모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타겟하고자 하는 스타일 데이터들을 또 트레이닝 데이터로 모아놔야 되고 일단은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어떤 성당 사진이 있으면 고흐가 그린 성당 사진이 있어서 그게 페어가 되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없을 거기 때문에 거의 왜냐하면 고흐가 여기 안 살았을 수도 있고 고흐의 그림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언페어드로 이게 놓고 학습을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논문이 좀 컨트리뷰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터는 어떻게 파라미터라이즈 하냐면 아까는 그냥 Z2X였기 때문에 디컨볼루션 네트워크만 쓰면 되는데요. 이건 이미지 투 이미지이기 때문에 CNN하고 디컨볼루션을 둘 다 써야 됩니다. 이런 거를 더 발전해서 만든 게 유넷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유넷을 써도 되고 적어도 이미지를 피처 벡터로 인코딩을 하고 피처 벡터를 다시 이미지로 디코딩을 하는 이 두 가지 이제 그 뉴럴 넷을 둘 다 도입을 해야 되고요. 이 논문에서는 인버스 제너레이터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어에서 영어로 하는 번역기가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또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번역기가 성능이 높으려면. 그래서 스타일 이미지에서 그 랜드스케이프 이미지로 가는 이제 인버스 제너레이터도 도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너레이터가 두 개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사이클겐 그 논문에서 로스 펑션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중요한데 어드버서리얼 로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아까 겐에서의 오브젝티브 펑션하고 정확히 같은데요. 이 제너레이터는 이 그 고흐의 이미지 처럼 만들게끔 해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최대한 속이려고 하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만들어진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를 구별해 나가는 방식으로 미니맥스 게임을 진행하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어드버서리얼 로스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드버서리얼 로스는 두 개가 있죠. 왜냐하면 제너레이터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인버스 제너레이터, 즉 스타일 이미지에서 랜드스케이프 이미지로 가는 제너레이터도 이제 로스를 측정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도 하나가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G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트 하는 그 DX 그리고 이제 F를 디스크리미네이트 하는 DX 이렇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클 로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번역기가 성능이 좋으려면 생각해보면 한국어를 이렇게 해본 적 있으시나요? 구글 번역기에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정확히 그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그 원본하고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번역을 이제 양방향으로 했는데 원본하고 달라졌다는 거는 그만큼 번역기의 성능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로스 펑션으로 두면 좋아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많이 없어도 이걸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인풋 이미지를 그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제너레이티드 이미지로 만들고 그걸 다시 인버스 펑션을 취해서 원본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그 차이를 재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바퀴 돌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이클 로스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이제 그 겐도 사이클 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의 차이가 줄어야 된다. 정상적인 그 이미지 트랜스레이터라면 이러한 이제 그 개념으로 이제 이 로스까지 도입을 해서 전체 로스 펑션은 제너레이터의 어드버서리얼 로스, 인버스 제너레이터의 어드버서리얼 로스, 그리고 사이클 로스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는
dx, dy를 이제 구합니다. dx랑 dy는 2분의 1로 수렴을 하고 g랑 f는 각각 원본 이미지에서 스타일 이미지에서 원본을 잘 제너레이트하는 네트워크로 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x를 여름 이미지, y를 겨울 이미지로 두고 바꿀 수도 있고, x를 뭐 사과라면 y는 오렌지라고 두고 바꿀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거의 다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신기한 태스크인데, 이게 이제 사이클겐 이후에도, 이게 2017년인가 나왔는데, 이후에도 정말 프랙티컬하게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뭐 거의 놀랄 만큼 성능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사진이 되게 이제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좀 그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느리네. 왜 이렇게 느리지? 이게 다운로드가 너무 느리네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은 그 마이크 켜가지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조금 그 사진이 좀 많아서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이건데 뭐 모네풍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 고우풍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사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뀌죠.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뀌고 어? 아, 이 사진 보이나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인풋 이미지가 모네풍으로 그 고우풍으로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뀌죠. 지금 뭐 이런 게 다 화가가 그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바뀌고, 또 뭐 이런 게 이게 이제 기존에 이 태스크가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태스크인데, 그 화가들의 이제 풍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태스크고요. 이런 거고, 이게 아마 그렇게 되고, 이게 보면은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에서 그 말을 이제 얼룩말로 바꿔주는 이제 그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바뀌거든요. 이게 그냥 그리고 그 여름을 이제 겨울을 여름으로 바꿔주는 거. 그래가지고 요세미티를 겨울을 요세미티 여름으로 바꿔주는 거, 이런 거. 혹은 그, 그 여름을 겨울로 바꿔주는 거, 이런 거 있고, 사과를 오렌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런 태스크. 오렌지를 사과로 바꿔주고, 뭐 정말 많죠.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논문들하고 비교인데요. 이게 원래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미지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논문을 먼저 썼는데,
그거랑 이제 그 제한된 사이클겐이랑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자연스러움의 차이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고흐의 사진일 텐데 고흐풍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이게 부자연스러운 게 있는데 사이클겐은 이게 근데 물론 주관적이지만 사이클겐이 훨씬 이제 자연스럽게 바뀐 걸 알고 할 수 있고 그런 이 일본인 화한 것 같은데 좀 부자연스럽죠. 이게 그 원래 그 게이츠가 한 거는 근데 이제 사이클겐으로 한 건 훨씬 더 자연스럽다. 얘는 훨씬 더 심하네요. 보면 사이클겐을 한 건 거의 그 잡티가 없는데 이제 다른 이전 걸로 하면 잡티가 좀 많고 그리고 이거 애플 오렌지로 바꾸는 것도 여기가 훨씬 자연스럽죠. 이것도 그렇네요. 그 얼룩말로 바꾸는 것도 훨씬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 그래서 뭐 지금 이게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는 아닌데 뭐 굉장히 지금 그쪽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교과서적으로 중요한 논문이기 때문에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이 다음에는 이제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 대해서도 좀 리뷰를 해볼게요. 걔는 다 했고 혹시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네 질문. 오늘 설명해 주신 거에선 다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만 돼 있는 건가요? 그 겐이 범위에서? 예, 그렇습니다. 뭐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네.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 어느 정도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프레임워크도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지가 뭐 x, y 페어만 가지고 로스 펑션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x를 y로 바꾼 다음에 다시 x로 바꿔서 그 차이를 계산하는 거는 그런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이제 기법들이라서 그런 거는 좀 언슈퍼바이즈 러닝도 좀 섞여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이 많겠죠. 그 라벨드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원본 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라벨드 데이터가 있어야 되긴 하니까. 근데 이게 겐 같은 경우는 확정적으로 슈퍼바이즈 러닝이다 이렇게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NLP도 마찬가지예요. NLP에서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요즘에 있는 이런 트렌드에서 좀 굉장히 잘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량이라는 건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프레임워크를 집어넣어야지 이게 성능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슈퍼바이즈 러닝만 가지고는 잘 안 되고 언슈퍼바이즈 러닝 스킬들이 곳곳에 이제 묻어 있다는 거. 특히 NLP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NLP GPT-3까지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그 우리가 랭귀지 모델을 볼 때 이제 이거는 좀 팁인데 가장 이제 하이 레벨에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면 GPT-3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조금 더 앱스트랙트 레벨 스트럭처 관점에서 보면 인코더, 디코더 모델로 다 이게 이루어져. 그 GPT-3나 아니면 버트 뭐 이런 것도. 그리고 그 인코더, 디코더의 이제 스페시픽한 뉴럴 아키텍처는 보통 이제 GPT-3는 트랜스포머로 이루어져 있고 아니면은 그 전에 모델들을 LSTM, 뭐 GRU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죠. 그것보다 더 로우 레벨로 보면은 이제 트랜스포머는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이제 하이어키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백그라운드로 조금 짚고 싶은 거 어텐션이라는 데스크예요.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거는 뭐 일단 언어에서는 그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어떤 단어가 그 이웃한 단어들 안에 이제 얼마만큼 이게 중요도를 가지냐, 그 웨이트를 가지냐가 이런 건데요. 여기 문장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 동물은 길을 건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 그것 여기서 이 문장에서 해당하는 그것이라는 컨텍스트가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좀 해석하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동물이 길을 건너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동물이 길을 건너는 행위는 굉장히 피곤한 행위이기 때문에 길을 안 건넜다는 건데 지금 여기 싱글 헤드 어텐션을 보면은 여기서 이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이제 웨이트가 매칭이 되는 것은 the animal.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텐션이 그 주황색의 이제 그 세기로만 나타나면 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복잡한 컨텍스트로 해석을 못하고 그냥 동물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일차원적인 해석밖에 못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헤드 개수를 늘린다는 거는 그냥 병렬적으로 이제 어텐션을 연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드 개수를 늘려서 보면은 주황색은 이제 D 애니멀을 이제 어텐션을 하지만 초록색은 이제 워스트 타이얼드 측면에서 조금 웨이트를 주죠.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2차원적으로 본 거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통은 이제 헤드를 8개 정도를 놓고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시라는 단어가 전체 문장에서 가지는 컨텍스트가 잘 이게 매칭이 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PT-3나 뭐 이런 곳에서 쓰이는 트랜스포머의 원리 자체가 그 어떤 인풋들이 서로 간의 이제 관계를 그걸 어텐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멀티헤드 정말 헤드가 여러 개 병렬적으로 어텐션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NLP 모델의 그럼 역사를 본다면 이게 그 아까 제가 멀티헤드 어텐션을 중요하게 설명했던 게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빌딩 블록이고 이 트랜스포머라는 네트워크가 그 NLP 모델 혹은 지금 전체 딥러닝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게 뭐냐면 2018년 그 엘모라는 이제 랭귀지 모델이 이제를 기점으로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제 그 구글에서 제안이 되고 그 후에 이제 버트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이 그 정말 퍼포먼스의 증가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서 여기 전까지는 사실 이제 NLP라고 하는 태스크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트랜스포머 나오고 버트 나오고 이후부터는 굉장히 그게 가속화돼서 지금의 GPT-3까지 이르기 굉장히 언어 모델이 많이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다 T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뭐 벌트, GPT, 뭐 R벌트, 로벌트, 뭐 이런 거 다 트랜스포머의 T거든요. 트랜스포머의 T고 이 엑셀렌시나 일렉트라 이런 것도 다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지금 이게 퍼포먼스 보시면 이게 퀘스천 앤서링 그 보드인데 지금 보면은 휴먼 퍼포먼스가 이제 이 정도로 이거는 뭐 주관적이겠지만 이 정도라고 보면은 여기에 이제 트랜스포머 나오기 전에는 이렇다가 트랜스포머 나오고 나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흐름이 있다. 그런 거고요. 그래가지고 초기 언어 모델부터 지금부터는 초기 언어 모델부터 해서 조금씩 훑고 넘어가서 언어 모델이 이제 뭐 정확히 뭐고 그리고 GPT-3까지 가가지고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3년에 나오는 이제 워드 투 벡터 이게 굉장히 간단한 언어 모델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단어를 벡터 스페이스로 이제 인베딩을 해서 벡터 스페이스를 이제 DNN 이런 걸로 인코딩을 하고 DNN으로 디코딩해서 다시 단어로 이제 만드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워드를 벡터로 만드는 이런 태스크. 그래가지고 그냥 단어끼리는 그 잘 이게 태스크가 되는데 문장 단위에서는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모델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인코더 디코더라는 스킬을 굉장히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인코더는 이제 어떤 인풋 레프레젠테이션을 조금 피처 벡터로 바꾸는 거를 제가 인코더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피처 벡터를 다시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 액션으로 제너레이트 하는 거를 이제 디코더라고 이제 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NN 안에서도 인코더 디코더를 나눌 수가 있는 게 어떤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하면 이미지를 이제 피처 벡터, 뭐 자동차 바퀴나 헤드라이트 이런 피처를 보는 피처 스페이스로 가는 거를 이제 CNN으로 인코딩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이 피처를 이제 클래스로 이제 맵하는 거는 디코더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인코더 디코더 짚고 넘어가고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아까 워드 투 벡터 이후에 이제 나온 모델이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래서 워드에서 벡터로 간다. 이거는 시퀀스에서 시퀀스로 간다. 아까 그 사이클겐이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딥러닝에서는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모델은 시퀀스에서 시퀀스로 간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단어 시퀀스가 문장이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시퀀셜하게 인코딩을 하고 그리고 시퀀셜하게 디코딩하는 이게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인코더로서 LSTM, 디코더로서도 LSTM을 쓰게 됩니다. RNN 이때 이제 굉장히 뭐 그냥 쓸 수 있는 RNN 모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시면 이제 카이스트 학생 뭐 어쩌고저쩌고 명확한 정의 뭐 가지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을 때 이게 굉장히 문장이 길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사실은 카이스트 학생들이 보통 말하는 정의라는 거는 뭐 데피니션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데피니션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이제 저스티스라고 해석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주어가 가지는 어떤 컨텍스트, 전체 문장이 가지는 긴 문장에서의 컨텍스트를 잘 반영을 못해요. 이 LSTM 자체도 RNN이기 때문에 이게 좀 그 문장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앞에 거를 좀 까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제한된 거는 LSTM의 리커시브한 특성 때문에 앞에와 뒤에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냥 그 LSTM에도 그 어텐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딱 고속도로처럼 해가지고 앞에서 뒤에까지 이제 웨이트를 줄 수 있게끔 제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롱텀 디펜던시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다 이런 거고요. 아까 제가 이게 이제 여기서 쓴 게 싱글헤드 어텐션이에요. 아까 제가 먼저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RNN의 리커시브 프로세스가 롱텀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고 이게 그리고 그 병렬 처리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그냥 왜 쓰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이제 어텐션만 쓰면 안 되냐 이 지금 여기서 문장 내에서 컨텍스트를 뽑아주는 그것만 사용해가지고 언어 모델을 구성할 수는 없냐 해가지고 나온 개념이 이제 트랜스포머고요. 그게 이제 논문 이름이 Attention is all you need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15년까지는 LSTM하고 어텐션하고 같이 썼는데 이제 LSTM 쓰지 말고 어텐션만 쓰자. 대신에 우리가 어텐션을 좀 잘 구성하고 좀 더 고급지게 구성을 해서 이제 굉장히 잘 사용하면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정확한 모델이 구성이 된다. 약간 이런 논리였고요. 구글에서 2017년에 나왔고 그래가지고 제한되는 이제 프레임워크이 트랜스포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은 병렬로 이제 인코딩이 되고 디코딩은 이건 리커시브하게 해야 되는데 하긴 병렬로 딱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트랜스포머 안에서 어텐션이 멀티헤드 어텐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메시지가 패싱이 돼서 디코딩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트랜스포머를 제가 여기서 다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트랜스포머의 빌딩 블록 중 하나가 멀티헤드 어텐션이다.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멀티헤드 어텐션 초반부에 한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그 동물을 길을 건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것이 의미하는 문장 내에서 의미가 싱글헤드에서는 the animal 이런 1차원밖에 안 되는데 멀티헤드에서는 이제 그 다양한 관점에서 어텐션을 해서 주황색에선 the animal 이런 그 주어 그리고 이제 초록색에서는 was too tired 이게 힘들다 이런 관점에서 어텐션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 8개 이제 헤드를 두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의 어텐션이 모아서 이스를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헤드 어텐션을 빌딩 블록으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기존의 이제 LSTM을 이제 갈아치운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온 굉장히 리마커블한 이제 랭귀지 모델이 벌트입니다. 벌트는 이제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 on Transformer를 약자로 가지는데 이게 이제 그 디렉션이 이제 랭귀지 모델이 디렉션이 2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한국어에서 영어로 가기도 하고 영어에서 한국어로 가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프레임워크가 조금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얘를 어떻게 학습을 시킬 거냐 라는 게 이제 물음 표현인데요. 일단은 굉장히 많은 랭귀지 데이터들을 모아요. 위키피디아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랭귀지 데이터들을 모으는데 그 랭귀지 데이터를 하나하나 우리가 라벨링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뭐 맞는 문장이고 이건 좋은 문장이다 막 이런 식으로 뭐 라벨링을 한다든가
막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다 모으고 그거를 이제 랜덤하게 이제 그 센텐스에 있는 그 뭐 단어 같은 걸 지워요. 혹은 이제 센텐스 순서 같은 거를 랜덤하게 바꾼 다음에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인코더한테 이게 지워진 그 단어가 뭔 거 같냐 이걸 맞추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센텐스가 그 순서가 바뀐 걸 다시 그 순서를 맞춰라 이런 식으로 태스크를 줘서 학습을 하면은 여기 있는 이걸 이제 이건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프레임워크이죠.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계속해가지고 변형을 시킨 다음에 그럼 우리가 변형을 시켰으니까 우리가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학습을 해서 인코더를 굉장히 큰 인코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코더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인코더는 피처를 이제 뽑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소리는 이제 랭귀지에 있는 컨텍스트를 잘 뽑아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랭귀지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랭귀지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트릭들을 짜놔서 태스크를 줘서 학습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프리트레인드 인코더 버트가 만들어지고 버트는 그래서 인코더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트는 인코더다. 그런 거고요. 이런 그 버트가 있으면 인코더가 있으면 디코더도 있어야겠죠. 태스크를 직접 하려면. 그래서 디코더 뭐 퀘스천 앤서링 질문 답변을 위한 이제 태스크를 하려면 이거용 디코더를 파인 튜닝을 해서 디코더를 이제 짜서 이제 추가적인 태스크 계속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하면은 퀘스천 앤서링을 할 수 있게 되고 번역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번역을 위한 데이터를 마련을 해서 대신에 이제 인코더보다 디코더가 파라미터 수가 훨씬 적겠죠. 그래가지고 인코더의 파라미터를 좀 유지를 한 채로 디코더만 파인 튜닝을 해서 마치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것처럼 이제 해가지고 각각 태스크마다 디코더를 만들어 주는 게 이 버트의 흐름이고 버트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제 학계에 있는 이제 그런 뭐 언어 모델을 연구하는 흐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미리 인코더만 미리 큰 데이터에서 학습시켜 놓고 세부 태스크에서 이제 디코더를 학습을 시키겠다는 건데 사실 이제 여기서 물음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인간들은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면 언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 언어를 배웠다고 하면 어떤 한 사람이 말도 하고 글도 쓰고 뭐 시도 쓸 수 있고 뭐 번역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태스크를 다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은 뭐 번역밖에 못하고 어떤 사람은 뭐 문장밖에 못 쓰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인간답지가 않은 거고 이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태스크별로 이게 나눠서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이제 플렉시빌리티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언어 모델로서 그렇게 이제 직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논문이 이제 올해 이제 작년 2020년인데 작년에 립스에 나온 그 Language Models are Few-shot Learners라는 논문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GPT-3라고 하는데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랭귀지 모델이란 거는 Few-shot Learner다. 그러니까 이게 Few-shot Learning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태스크마다 뭐 인간이 질문하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수만 번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질문 답변하고 막 그러지가 않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어떤 언어적인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조금의 규칙만 알려주면 그 언어적인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끝말잇기를 하자. 그러면 끝말잇기 규칙이 이거다. 그러면 예시 몇 번만 들어주면 그 예시를 퓨샷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퓨샷을 보여주면 우리가 바로 끝말잇기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진정한 랭귀지 모델은 퓨샷 러너다. 약간 이런 그 주장을 하는 이제 GPT-3라는 논문이 나왔고요. 이건 뭐냐면 인코더랑 디코더 있는 부분을 미리 다 학습을 시키고 추가적인 학습 없이 이제 퀘스천 앤서링도 하고 트랜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센텐스 제너레이션도 하는 그런 이제 조금 일반적인 인간에 가까운 이제 네트워크를 말하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위해서는 당연히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학습시킬 수가 있거든요. 태스크별로 학습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모든 태스크를 다 수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큰 이제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이제 175 빌리언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엄청난 하드웨어 자원들을 이용해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퓨전 러닝하고 파인 튜닝의 차이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파인 튜닝은 이 이그젠플을 보여주면서 그걸 계속 그레디언트를 바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번역이란 태스크다. 그러면은 번역에 대한 이제 샘플들을 데이터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해서 번역을 할 때는 또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걸 할 때는 또 따로 트레이닝을 하고 태스크를 할 때마다 학습을 하겠다는 건데 파인 튜닝은 이제 퓨샷은 제로샷이라고 그러면 너 이 태스크 해. 그러면 바로 그 태스크를 트레이닝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샷이란 거는 이제 한 번씩만 보여주는 거죠. 예시를 한번 보여줄 테니까 너 이 예시대로 해봐. 약간 이런 거고요. 퓨샷은 그게 좀 여러 번 보여주는 거죠. 그 예시를. 대신에 그 예시를, 그 데이터를 보여줄 때 추가적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는 없어요. 그냥 예시만 보여주는 거고 학습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퓨샷 러닝이라고 하고 가장 좋은 건 이제 제로샷으로 가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리고 이걸 위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모델 사이즈를 이제 여기서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위키피디아 북1, 북2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410빌리언, 뭐 19빌리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왔고 그 다음에 실험은 GPT-3 스몰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GPT-3라고 하는 거는 175빌리언 개수의 엄청 큰 파라미터 개수 그래가지고 레이어 개수는 96개고 막 이게 레이어가 트랜스포머 레이어 개수거든요. 그래서 그게 96개다. 그래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들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지금부터 보여줄 거는 이런 그 GPT-3가 태스크별로 그 퍼포먼스가 어떻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제로샷, 원샷, 퓨샷의 이제 퍼포먼스 컴패리즌을 좀 해볼 건데요. 이게 이제 X축이 파라미터 개수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좀 많이 이제 그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파라미터 개수를 0.1 빌리언부터 175 빌리언까지 이렇게 베리를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퍼포먼스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퓨샷을 확실히 그 샷을 많이 보여주면 이그젠플을 많이 보여주면은 성능이 더 올라감을 알 수가 있고 2.6 빌리언을 넘으면 이게 제로샷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원래 제로샷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보다 이게 넘어간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늘려주는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성능 그 향상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먼저 일단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 번역 성능을 좀 점검해 보면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가 이게 볼드체로 돼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 여기 슈퍼바이즈드 된 게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고 대신에 좀 리마커블 한 거는 여기서 이게 뭐 독일어인가요? 독일어에서 그 영어로 바꾸는 태스크 이런 특정한 태스크에서 퓨샷으로 파인 튜닝 없이 하는 GPT-3가 이런 파인 튜닝을 하는 모델들을 이기는 것도 이제 생겼다. 이게 좀 주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명사 지칭 문제라고 하는 태스크. 어떤 이시 뭐냐? 아까 그게 대명사 지칭 문제거든요. 대의가 뭐냐? 약간 이런 거. 그런 거를 해봤을 때 조금 그 파라미터 개수를 매우 많이 늘리면요. 175까지 가면은 퓨샷으로 로볼트라고 하는 이게 파인 튜닝을 한 그 좀 그래도 최근에 나온 벌트 업그레이드 모델인데 걔랑 비슷한 성능을 가진다고 합니다. 대신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퓨샷을 가지고 175 빌리언 그 파라미터를 엄청나게 때려 박으면 버트급의 이제 성능이 나온다. 약간 이런 사실이고요. 대신에 이제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언어 추론에서는 아무리 많은 그 파라미터를 둬도 뭐 퓨샷이 그 버트만큼 이게 이기지 못한다. 이런 거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GPT-3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다 찍지는 못해요. 거의 다 못 찍죠. 왜냐하면은 GPT-3 같은 경우는 인간하고 가깝게 하기 위해서 프레트레인드 된 모델을 태스크를 굉장히 바꿔가면서 트레이닝 없이 수행을 한 거고 기존에 있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들은 태스크별로 이제 분화돼가지고 이 태스크 위에서 또 학습하고 이 태스크를 학습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파인 튜닝 되는 분화되는 거를 이기지는 못하지만 이런 시도를 해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비결은 아마도 파라미터 개수가 아닌가. 파라미터 개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줘가지고 그 파인 튜닝을 하는 그거를 좀 어떻게 갭을 줄이는 약간 그런 방법을 취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좀
크리티컬한 질문을 하는데 GPT-3가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이게 그냥 외운 거 아니냐, 센텐스나 이런 거, 문장, 이런 단어 그냥 외운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들이 이런 거를 조금 논파하기 위해서 그 오버랩되는, 그러니까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면 그런 거 삭제하고 해가지고 클린 버전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평가를 보수적으로도 해보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클린된 정도가 0%에서 100% 정도 하고, 이게 0이 이제 퍼포먼스 변화 정도인데 위아래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코릴레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클린 데이터랑 오버랩이 많이 돼가지고 더티 데이터라고 하죠. 그걸 오버랩이 많이 되면 외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관련이 없다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저자가 제시한 데이터지 사실 원본 데이터를 다 레프레젠트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GPT-3가 문장을 외우지 않는다 이거를 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해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실험적으로 보여줬다 이런 거고요. 이 GPT-3에도 한계가 정말 많은데 일단 퍼포먼스적으로 아까 보면은 이게 GPT-3는 유니디렉셔널 아키텍처고 이게 버트는 바이디렉셔널 아키텍처라서 아까 그런 뭐 필린더 블링크나 아까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이런 성능에서 굉장히 큰 한계가 있었죠. 아까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에서 정말 턱없이 낮은 성능을 이게 175 빌리언을 썼는데도 턱없이 낮은 성능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유니디렉셔널이라서 그런 것 같고 이제 바이디렉셔널로 발전을 시켜서 좀 더 이제 하면 트레이닝도 더 어렵고 더 뭐 파라미터 많이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일단 성능의 한계가 일단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GPT-3뿐만 아니라 그냥 기존 랭귀지 모델 흐름들에 대한 다 이제 리미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오브젝티브로 진행이 돼서 아까 뭐 버트 학습시킬 때도 뭐 센텐스를 지워서 다시 지워진 거를 프리딕션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프리딕션 태스크거든요. 그런데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는 랭귀지 모델의 목적이라는 건 어떤 액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장을 만든다던가 어떤 문장을 번역한다든가 액션을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인데 계속해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로스 때문에 프리딕션 성능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 프리딕션 성능이 올라감으로써만 그 액션의 성능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GPT-3로 엄청난 큰 돈을 들여서 엄청 큰 모델을 만들어 나왔자 이게 랭귀지에서만 학습을 했기 때문에 비디오나 피지컬 인터랙션 이런 거에서는 이게 태스크에서 응용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자들은 이제 일단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셀프 슈퍼바이즈 오브젝티브를 그냥 사람이 인스파이어된 어떤 목적 함수, 사람이 휴리스틱을 목적 함수로 둬서 학습을 하던가 아니면은 레인포스먼트 러닝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해서 이게 왜냐면은 골 디렉션 액션 랭귀지가 하는 액션을 이제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나 이런 걸로 나타내서 이제 조금 이게 융합해가지고 풀자 약간 이런 걸 제안을 했고요. 또 학습지 언어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도 첨가를 같이 해가지고 다채롭게 하자 약간 이런 것도 했는데 제가 좀 재밌게 본 거는 이 RL 쪽인데 왜냐면 우리 수업이 또 강화학습 수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런 GPT-3뿐만 아니라 이런 랭귀지 모델 이런 흐름에서도 강화학습을 응용하는 예가 많이 일어났고 랭귀지 모델도 어떻게 보면 액션을 하는 에이전트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저도 좀 재밌었습니다. 일단은 강의는 좀 마치겠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GPT-3가 인코더는 고정인 거고, 네네. 그에 따라 피처는 고정인 상태에서 네네. 퓨샷 러닝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영어를 집어넣었을 때 그 피처를 가지고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디코더를 만든다든지 네.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거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네네. 이게 근데 인코더로 미리 피처를 학습시켜 놓은 건 맞는데요. 이게 GPT-3에서는
디코더를 학습을 시키진 않고요. 퓨샷으로 집어넣어서 인퍼런스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디코더가 파라미터라이즈드 돼서 그 샷을 줬을 때 그 파라미터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언제 디코더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퓨샷을 넣었을 때 그거를 인퍼런스 할 때 그 업데이트를 안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업데이트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디코더는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는 건가요? 그게 애초에 그런 인퍼런스랑 확률 분포의 컨디션에 태스크도 컨디셔닝을 해줘서 그러면은 애초에 미리 학습할 때 뭐 트랜슬레이션을 위한 학습도 해놓고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태스크도 미리 학습을 다 해놓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파라미터가 많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원래 확률 분포는 그러니까 P, 뭐 액션, 뭐 기분, 뭐 그냥 어떤 그 인풋이라고 보면은 GPT-3에서는 그 인풋 플러스 태스크까지 이제 컨디셔닝을 해줘서 미리 학습을 다 해놓고 최대한 퓨샷은 그냥 이제 인퍼런스 레벨에서 그레디언트 학습 없이 그냥 그런 컨디셔닝 하는 걸 찾아주는 그런 뭐랄까 그런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그 세타에다가 미리 다 태스크까지 넣어가지고 다 학습을 해주는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뭐 오늘 제 그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